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의 사역의 대상은 우리 청중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과 어떤 체계도와 그리고 사역의 모형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소그룹, 또 팀, 또 예배 공동체, 위원회, 이런 다양한 어떤 부서들을 세워서 교회를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은 교회를 경영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경영한다, 이것은 사역을 경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경영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해야만 하겠죠. 우리 여러분이 가정에 갖고 있는 가계의 재정 규모도 그냥 수익이 되는 것대로 그냥 함부로 막 쓰지는 않잖아요. 그것을 재정 규모를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썼는지 그러지 못한지를 아마 나름대로 평가들을 할 것입니다. 쇼핑을 해도 그 쇼핑을 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쇼핑을 제대로 했는지, 가격에 적당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죠. 그와 똑같이 우리 교회들은 아울러 여러분이 교회를 경영해 나갔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사역을 평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로 리더는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사역의 평가를 해야만 하는데, 여러분, 그냥 무엇이든지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또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리더의 유산의 특강으로 여러분과 함께 대면하고 또 함께 수기해 가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리더의 사역의 평가 모델 컨설팅입니다. 어떤 모델들이 있는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의 평가의 지표, 방향성이 오늘 다 함의되고 함축되어진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형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오늘 강의의 전체적인 그 어떤 모형적인 직무 평가에 대한 구성도를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장표를 보듯이 리더가 갖고 있는 모든 직무에 대한 평가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역의 책임, 그리고 차별성, 이 두 가지에 대한 여러분의 사역의 평가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사역의 책임을 얼만큼 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얼마만큼 내가 여러분 차별성을 도모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될 요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의 책임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사역의 결과로 나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아웃풋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역의 책임성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이, 지도자가 정말 사역의 책임자다,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의 사역의 결과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사역의 책임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역에 대한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전달될까? 그 지도자가 갖고 있는 임팩트가 있다, 얼만큼의 큰 영향력을 주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하부 세 가지의 지표가 있습니다. 아울러 차별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나라의 교회들은 6만 개, 6만 3천 개, 6만 6천 개, 다양한 어떤 정보 출처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는 평균적으로 약 한 6만 6천 개 정도로 칭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6만 6천 개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교회들이 모두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정말 6만 6천 개가 필요할까요?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몇 개, 그 지역에 한두 개 정도만 있으면 전체 교회가 똑같다고 한다면 그냥 아우르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6만 6천 개 교회가 존재해야 될 그 이유는 오늘 여기 보시면 지표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 지표들을 근거를 해보면 여기에 지리적 범위에 따라서 차별성이 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어촌에서 세워진 교회와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는 지리적인 범위의 영역에서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다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차별성이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차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갖고 있는 여러분이 프로세스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프로세스는 시스템을 얘기하죠. 얼만큼 체계적으로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부 구조 그리고 또 세부 구조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오늘 쭉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며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가장 중요한 출발선에 있어서 리더가 가지는 직무 평가의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섹션은 바로 사역의 책임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 내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리고 사역의 난이도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역의 난이도, 차별성과 사역의 난이도 한번 우리 고민해 볼까요? 자, 여러분 지도자는 훌륭한 지도자다라고 하는 평가의 기준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사역의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 교회들마다 당회원들이 요즘 분리 정책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죠? 어떤 분리냐면 목사님은 설교하고 교육하고 목회만 하십시오. 행정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의 책임이 뭐냐면 사역의 책임의 범위가 과거에는 다 전방위적으로 다 해다가 지금 점점 좁혀집니다. 그럼 뭐만 하느냐 하면 강단권만 주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사역의 범위가 위축되어져서 목사님의 설교하고 외부 강사 모실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사전에 얘기해 주십시오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의 책임 소재가 좁혀지죠. 리더의 사역의 평가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의의 리더의 사역의 평가 모형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의 우리 목회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적 가치 그리고 사역에 대한 범위들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사역의 범위는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어디까지가 책임의 소재입니까? 자, 두 번째는 사역의 난이도입니다. 자, 여러분 지도자의 평가가 지금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역을 해가고 추진해가고 있는 것 중에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깊이 있고 얼마나 넓이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도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초대형 교회를 목회한다 그러면 그 사역의 난이도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뭐 이렇게 소수가 모이는 교회에서 어떤 갈등 구조가 생기거나 문제가 이야기되어지는 것도 힘든데 이게 뭐 10,000명, 뭐 이렇게 몇천 명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면 아마도 그 사역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그의 지도력을 평가받는 기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사역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곳에 얼마나 사역이 난해한가? 이것을 정말 고민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가? 문제들이 어떤 영역들이 많이 있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난제들이 많은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이 커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업체 같은 데 최고 지도자를 영입해 오면 그에게 보수를 책정하잖아요. 그 연봉을 책정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책정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책정하는 그 금액을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연봉을 10억을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그 10억을 주는 사람에게 이 사역의 난이도, 그 기업에 대한 경영의 난이도가 적은 사람에게 10억을 줄까요? 안 그러겠죠. 사역의 난이도가 적으면 아마도 적은 보수를 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역의 책임의 범위가 적으면 거기에 맞게끔 월급을 주겠죠. 그래서 여러분 직무별로, 직장의 직렬별로, 그리고 그 사람의 사역의 범위에 따라서 월급이 책정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지도자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역에 있어서의 사역의 난이도를 키워야만, 사역의 난이도가 많아져야만, 펼쳐져야만 이것을 극복해낼 때 뭐가 발휘될까요? 리더십이 발휘되겠죠. 리더십을 존중하겠죠. 사람들이 팔로워를 하는 그 중요한 요인은 어떤 사역의 난이도를 헤쳐나갈 때 그 헤쳐나가는 리더자를 보고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역의 책임의 범위가 굉장히 크고 책임감이 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리더십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대장이 갖고 있는 그 자기들의 그 직무의 그 범위가 크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자기 소대원의 한 20, 30명 정도 되는 소대원들의 책임의 범주 안에서만 책임을 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이렇게 되면 대대장 병력만 해도 400명이 넘는 그 병력들에 대한 사역의 범위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예우를 해주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지도력을 키워야 되겠다. 리더로서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사역의 책임을 키우셔야 되고, 사역의 난이도가 커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리더십이 커져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평가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평가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2차 결정 요인인데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 사역의 책임의 범위, 이것이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역의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겠죠.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결과가 좋았다, 성과가 좋았다, 그러면 뭐예요? 당연히 그 사역의 범위가 날로 커지겠죠. 그래서 전체를 장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들 설교만 하십시오 목사님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설교를 정말 잘했더니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찾아들고 막 교인들이 늘어나요. 아니, 우리 목사님 이제 설교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책임이 점점 커지겠죠. 이런 분을 존경하게 되니까 그분의 말씀으로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목사님의 인사 결정을 하는데, 그럼 목사님 좋을 대로 하시죠라고 해지겠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면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어렵고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 이분들을 한번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그런 제안을 할 때 수용하겠죠. 그죠?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사역의 결과를 창출해낼 때 뭐가 생길까요? 영향력이 커지겠죠. 그러면 뭐가 또 커질까요? 사역의 책임의 범위가 커지겠죠. 이 사역의 범위 책임이 커져가는 것이 뭐가 커질까요? 리더가 커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의 책임의 범위가 점점 커져갈수록 더 큰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교회에서 모셔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두 번째에 우리가 1차 결정 요인 중에서 사역의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이 사역이 얼만큼 난해한가? 여러분, 작은 교회는 난해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리더의 영향평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영향평가할 게 별로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사역의 난이도가 굉장히 커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무나도 전도하기가 어려운 지역인데 그곳에서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그 어려운 지역을 부흥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의 열매를 풍성하게 내었다. 그 리더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겠죠. 당연히.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역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감당하는 직무에서 감당하고 있는 사역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 자신의 사역에 대한 너비가 결정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2차 결정 요인이다.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 사역의 난이도를 해석하는 방법이 뭐냐? 해석하는 방법이 얼만큼 사역의 프로세스가 되어져 있느냐, 사역의 체계화가 되어져 있느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사역의 평가는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얼만큼 체계적으로 되어져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사역의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의 교회에 보면은 새 신자가 왔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이분이 직분자가 될 때까지 그 전체적 프로세스가 쫙 구축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사역의 난이도를 해결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좋은 설교를 만든다. 여러분, 좋은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평가가, 여러분 이제 지수적 평가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 설교는 정성적 평가를 하잖아요. 은혜를 받았다, 은혜가 되었다, 오늘 설교가 좋았다, 그렇지 못했다, 뭐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좋은 설교는요, 이게 6개월 전에 준비하고요,
한 달 전에 준비하고요. 일주일 전에 준비하고요. 목 토요일 날 완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의 수정이 적어도 목요일 정도가 완성되어져야 적어도 목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은 숙성시키고 기도하고 또 수정하고 보완해서 주일에 쏟아내는 설교와 토요일 날 마지막 시간 밤 늦은 시간까지 설교가 완성되어져서 쏟아내는 것과는 같을까요? 다르겠죠, 그죠? 그걸 보고 전부 다 프로세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큼 체계적으로 살고 있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탑 리더들은 그 하루의 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역에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역의 난이도가 많은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살까요? 그냥 생각난 대로 살까요?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그냥 하고 싶을 때 하고 이렇게 하고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겠죠. 사역의 난이도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리더십의 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되어 있겠습니까? 모든 것에서 이 프로세스, 체계화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강의를 세 토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여기서 한 토막을 끝내려고 합니다. 왜 지금 이 시간에 끝내느냐 하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으로만 으로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깊이 있게 함께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사역의 평가의 모형적 출발은 사역의 책임의 범위에 따라서 결정되고 아울러 이 사역의 난이도에 따라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 빛과 그의 어떤 명암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 사역의 책임의 결정은 그가 하고 있는 사역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고 난이도의 정도의 깊이는 그것은 곧 사역에 대한 모든 과정들이 다 체계화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은 네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 사역의 평가의 모델에 대하여 잠시 생각하고 그리고 이어서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많이 해보셨습니까? 생각할 게 많으시죠. 여러분, 사역 평가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역들이 어떻게 전개해야만 하며 내가 갖고 있는 사역의 난이도나 그리고 책임의 범주에 따라서 내 리더의 모양과 그릇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책임을 키우셔야 된다. 그 책임을 키우려고 그러면 결과를 잘 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년 한 해를 동안 여러분이 사역을 할 동안에 어떤 거든지 결과 창출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커질까요? 당연히 사역의 범위가 커지는 거죠. 사역의 범위가 커지는 것이 뭘까요?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시간은 이 하부 구조로 1차 결정 요인, 2차 결정 요인을 하고 난 뒤에 이것을 다 펼쳐보면 4가지의 평가 팩트, 요소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림은 여러분이 볼 때는 이 팩트 4가지의 평가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4개가 형성되어져 있지만 실제 그림은 아까 이미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책임 범위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결과로 결정하는데 이 결과가 지금 뭐로 가죠? 임팩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책임의 범위를 결정되어지는 상태에서 결과에 따라서 뭐가 생겨요? 그 지도자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많은 교회들의 청빙을 해가는 것을 보면은 이제 사이즈의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즈에서 성숙이 되고 성장을 시켰던 사람들 좀 더 큰 교회에서 그분을 모셔가죠. 그 이유를 아시겠죠? 이래서 그런 겁니다. 책임의 범위를 이분에게는 이 더 큰 책임을 부여해도 그가 결과를 만들 수 있겠구나. 왜 그럴까요? 영향력을 끼쳤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보시면 이 4번째의 중요한 평가 요소 4가지 영역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땅에 아직까지 이 직무 평가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것 그 이상으로 지금 펼쳐져 있는 항목은 아직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그 HR 시대, HRD,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한 교육 체계도나 인재 양성적 프로그램이나 직원들에 대한 직무 평가를 해 가는 데 있어서 요 4가지에 대한 요소를 평가 요소를 더 이상의 추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4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선 하나는 조직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죠. 우리 지도자가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속에서 목사의 한마디가 어떻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이 파급이 얼마큼 되는가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져서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실적 평가, 결과 평가가 좋지 않으면 바로 영향력이 축소된다고 생각되어져서 CEO를 교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한국 교회도 이런 일은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앞으로 향후에 이런 조직 체계도나 조직 직무 평가 이런 시스템이 교회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여러분 총회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면 인재 양성과 조직 평가표, 직무 평가표, 담임 목사 평가 이런 것들을 지금 앞서서 선도하고 선행적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교단들마다 총회가 움직이는 기구를 제가 다 보면 이 기구의 변동이 별로 없어요. 거의 몇십 년 전에 그 기구들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이런 직무평가 기구, 인재개발평가 기구,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져야만 되는 거예요. 좋은 인재를 길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조직의 임팩트라고 하는 영향력을 어느 정도 주고 있는가를 평가해 보라는 거예요. 자, 2번째 평가 요소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소통입니다. 소통. 얼만큼 담임 목회자와 중직자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저 아이들까지, 저기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까지도 이 담임 목회자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가 이 조직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리더의 직무 평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담임 목사 한마디가 지금 어디까지 그 영향력이 파급이 되어져서 다 소통이 되고 있는가를 척도하는 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제 그 교회 컨설팅을 들어가서 뭐 다른 컨설팅보다도 여러분의 사역의 평가 컨설팅을 해달라 그러면 제가 요 네 가지를 평가하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지나가다가 10명을 붙들고 10명에게 너희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 그리고 이 담임 목사님이 무엇을 제일 강조하지? 이렇게 물었을 때 나오는 답들을 통해서 뭐 해요? 여러분 소통을 척도하는 거다. 이해되시죠? 극단적이긴 하죠. 무슨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담임 목사의 비전을 공유하고 있겠습니까만은 그 정도로 그 하부 구조에까지도 지도자가 뭘 해요?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얼만큼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기업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일반 기업 경영에서 CEO가 방향이 이렇게 가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 하부 구조 생산을 하거나 공장에 이제 입고하는 그런 원자재를 입고하는 사람까지도 이 CEO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가려고 하는지를 이해하고 있는 그 기업과 전혀 모르게 각자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는 기업과는 다르다는 거 이해되시죠?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 이 소통의 역량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안정과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에 신경 써야 될지 이제 많이 알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영향력의 크기와 이 책임의 범주가 어디까지인가. 여러분이 결과를 잘 매면 낼수록 뭐라고요? 책임의 범주가 커지고 뭐가 커질까요?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은 뭐죠? 아무리 좋은 비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전혀 중직자하고도 이해가 안 되고 공유가 안 되겠다면 여러분 그 비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건 비근한 예로 이런 거예요.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는데 중직자가 움직이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 가끔들 듣죠. 그죠? 그건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소통이 안 되는 교회가 성장할까요? 성장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 교인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있는가를 평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하냐고요? 집사를 다 불러다 놓고 백지 주고 내가 목사가 내년도 2021년도에 내가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어떤 교회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한번 써보십시오. 그럼 그들이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을 다 기억하고 쓰고 있으면 소통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백분율을 따지면 우리 교회의 소통의 백분율의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여러분, 모든 공동체는요,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자, 우리 성경에도 있습니다.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옛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요구할까요?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새로워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라고 이해하느냐 하면 본질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기업들이 뭐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산하는 것 같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 새로운 것을요, 근본적으로 뭐 하느냐 하면 본질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사람과 사람이 뭐가 필요합니까? 서로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외국을 나갔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제가 외국 나가 있는 제가 지금 건강하게 잘 있는지 업무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뭐로 소통합니까? 전화기로 소통하는 거지. 아침에 괜찮으세요? 뭐 별일 없으시냐고 묻게 되겠죠. 그죠? 그걸 소통이라는 본질적, 인간 사회에서의 본질적 요소 중에 하나가 서로 안부 묻고 소통하게 하자. 그래서 전 세계로 다 흩어져 있어도 아프리카 오지에 가 있어도 뭐로요? 휴대폰으로 소통하게 하자.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질적 접근을 잘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터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애니콜도 나오고 우리 한국에도 처음에 시작한 거잖아요. 지금 뭐예요? 아무 데서나 가도 컴퓨터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한 게 스마트폰으로 발전한 거잖아요. 그게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얼만큼 혁신하고 있는가? 여러분, 혁신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사역의 직무 평가를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없이 똑같아.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의 직무 사역의 평가도는 낮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요소입니다. 네 번째 요소는 지식과 경험인 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들이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는가? 매우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얼만큼의 경험이 있는가? 그런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한 교단의 담임 목사 청빙을 저희들에게 의뢰를 해 주셨습니다. 이 의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청빙에 대한 책을 또 청빙하고 있는 소식을 늦게 받으셔서
이미 이제 3명을 압축해 놓고 이 3분에 대하여 평판 조사를 저희들에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3사람에 대한 평판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이 3분을 제가 다 만나서 그분들이 추천한 사람들, 또 그분과 관련되는 사람들에게 평판을 조사하고 봤더니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그 3 중에 한 명이 여러 교회들의 다양한 경험들을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교회의 부목사였는데 그 담임으로 갔습니다. 그 담임으로 가게 될 결정적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다양한 경험의 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이 세대는 멀티플레이어라 해야 됩니다. 그죠? 어떤 하나의 내가 단순한 사역에 집중하지만 이 지도자는요,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져서 전방위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지식의 습득과 다양한 경험들이 필요하다. 이 다양한 경험은 여러분 직간접적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독서가 필요하고요. 배우는 시간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투자가 뭘까요? 왜 학습에 투자할까요? 수십만 원씩 주고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식을 함의하는, 지식을 키우는 거죠. 그 지식의 크기만큼 뭐가 된다고요? 평가 요소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직무의 평가의 구체적이고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지도자가, 리더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이 얼만큼 커져가는가, 지식이 얼마나 팽창하는가, 이것과 그가 갖고 있는 다양한 경험의 숙련, 이것들에 대해서 결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나 뭐 애플의 사장을 데리고 오겠습니까? 아니겠죠. 여러 회사에서의 어떤 업무 능력과 직무 능력과 리더십의 역량과 기술에 축적된 경험들이 쌓였던 것을 쭉 지켜보고 그를 모셔오는 거잖아요. 또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을 모셔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아무것도 없다. 힘들겠죠, 그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애플이라고 하는 그 회사는 스티브 잡스가 세우고 나중에 그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누굴 데리고 왔냐면 전혀 다른 업종에서의 CEO를 성과를 잘 냈던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애플이 심각하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를 다시 콜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애플에서 갖고 있는 사업적인 비즈니스에 대한 지식과 그곳에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의 영향력을 키울 수가 없었고 소통도 안 되었고 혁신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이 4개는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인 것 같은데 다르다는 것, 다른 것 같은데 또 뭐라고요?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식이 커지면 영향력이 커져요. 경험이 많으면 영향력이 커져요.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루어내고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영향력 커져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지식을 뭐 합니까? 함께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소통이잖아요. 여러분, 소통이 안 되는 결과가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평가 요소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숙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임팩트, 영향력이다. 그리고 어떻게 소통하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혁신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말 믿음 있는 우리 공동체는요, 뭐든지 다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삼성이 결국은 글로벌 회사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독보적으로 전 세계 글로벌 기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애플을 제쳐두면 아마 전 세계 1위 정도 될 만큼의 굉장한 속도로 성장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에 저는 결정적인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혁신입니다. 이건희 전 회장, 고 이건희 회장의 그 어록 중에 한 개도 있지 않습니까? 무엇과 무엇 빼고 다 바꾸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 사람도 다 바꿔 나가는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무엇을 바꿀 수가 왜 없겠습니까? 물론 이단으로 가거나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은 안 되지만 우리 여러분 혁신해야 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바꾸십시오. 변화하십시오. 같은 것을 하지 않으려고 애써보라는 거죠. 그리고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리더 유산에 리더십을 강의를 하게 됐던 저 밑에 그 어떤 욕구 중에 한 개가 뭐냐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교회의 사역에 필요한 것을 강의하면요. 돈을 내고라도 다 오시는데 리더십 강의한다 돈 내고 와라 이러면 안 하더라는 거죠. 안 하신다는 거죠.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제가 리더 유산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얘기하느냐 하면요. 모든 프로그램이 다 있다 하더라도요.
다 운영을 잘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갖춰야 되는 그 리더십이 준비가 안 되면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게 깨우치지가 않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배우셔야 됩니다.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어느 정도 이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식과 경험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 요 네 가지가 여러분이 자신의 사역의 직무에 평가를 하는 결정적인 평가 요소인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좀 쉬었다 가려고 하는데, 잠깐이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요 네 가지에 대한 그 사역의 평가의 요소에 근거하여 여러분 자신을 한번 간략하게 스스로 평가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시나요? 자신의 사역의 평가의 모델들을 우리가 함께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의 그 평가 요소의 4가지 영역들은 그 영향력과 소통과 혁신과 지식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좀 한 가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보면 전체적으로 10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 장표들은 하나하나에 대한 4가지 요소에 대하여 세부적인 평가 디멘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제가 한 토막씩 4개의 요소를 각각 나눠서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향력입니다. 자, 여러분, 지도자는 그 공동체에 영향력을 주지요. 그죠? 그 영향력의 크기가 교회 규모를 결정한다. 무서운 얘기죠. 영향력의 크기가 교회의 규모를 결정한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우리 규모에 따라서 어떤 영향력의 크기가 함께 상응해야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규모에 맞게끔 영향력을 행사를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반 기업체에서는요, CEO 경질을 합니다. CEO 경질. 우리가 지금 이만한 회사인데, 저 CEO가 이만한 회사를 경영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 결과를 못 만들어낸 것 같아. 영향력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사임을 시키는 거죠. 자, 여러분 또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평가 요소가 뭐냐면 의사결정 권한을 어디까지 갖고 있느냐. 자, 이해가 되시죠? 오늘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을 아마 이해할 겁니다. 중직자들과 어디까지 책임의 범위를 결정할 것인가, 의사결정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제 부목사들을 선임하는 것도 일일이 사건 하나하나 한 건에 대하여 당회원들에게 다 추인을 받고 설명하고 보고하고 얘기하고 해서 그분들의 심의를 거쳐서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한다. 그건 뭐죠?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거죠. 그만큼의 그분은 영향력이 적은 거죠. 영향력이 적은 것은 사역의 책임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거죠. 그죠?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극단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월급 목회자, 이렇게 고용된 어떤 하나의 영적 지도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어떤 의사결정의 권한을 갖고 있느냐가 결국 뭘 결정합니까? 영향력을 결정하고 이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서 결과가 만들어지고 이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만큼 사역의 책임의 범위가 커져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건 세 번째 이 하부 항목에서의 평가 요소, 평가의 항목이 뭐냐면요. 기여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여도. 우리 교회가 이만큼 커졌다. 이 커지는 데는 어떤 기여도가 누가 했느냐?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임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안정이 되었고 예산도 이렇게 늘어났고 교회 성장도 이렇게 되어졌고 지금 이렇게 교인들이 은혜롭게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 기여도 평가에 들어가겠죠? 자, 여러분이 하는 사역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우리 교회의 성장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성장에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 평가 모델입니다. 내가 어떻게 기여했지? 어떤 부분에 기여했지?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내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이렇게 기여했다. 그걸 여러분, 제가 와서 우리 교회가 참 좋아졌죠? 이건 평가가 아니죠. 우리 교회를 제가 왔을 때 우리 예배 출석자들이 요만큼이었고 학생들이 요만큼이었다. 근데 제가 그로부터 1년 뒤는 이렇게 됐고 2년 뒤 이렇게 됐고 3년 뒤가 이렇게 되었다. 재정에 제가 왔을 때 보니까 요만큼이었는데 그 당시 우리가 GDP가 이만큼 있고 우리나라 평균 GDP가 이만큼인데 이만큼 성숙되어져 재원이 이만큼 되어졌다. 이런 것들이 기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여도가 있어야만이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영향력이다. 흔히들 대부분 리더십이 뭐냐? 영향력이다 그래요. 그럼 영향력의 척도가 뭐냐?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 영향력의 척도는 기본적으로 규모, 의사결정 권한, 그리고 기여도 이 세 가지로 그의 영향력을 척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평가의 기준치라고 하는 겁니다. 평가의 기준표가 그 디멘션이 바로 규모, 그리고 권한, 그리고 기여도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그 영향력의 크기를 한번 결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의사소통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 소통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을 공유하느냐,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비전을 공유하고 사역을 공유하느냐라고 합니다. 대부분 많은 목회자들은 이 커뮤니케이션 하라 그러면 이 소통의 척도가 뭐 자주 만납니다. 이래요. 여러분, 그게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소통의 유형이 뭐 어떤 거냐.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은 소통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설교 시간에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한 이야기들을 교인들이 다 기억하고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소통에는 유형이 있습니다. 대면 소통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대면 소통도 있잖아요. 언어적 소통도 있고요. 비언어적 소통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소통의 유형을 결정하라. 지금은 초개인화 시대입니다. 저는 멘토링 목회를 주창하는 소장으로서 정말 한국 교회에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소통의 유형은 비언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 소통이 되어야 된다. 개인의 소통이 되어야 된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함께 섬겨나가며 관계해가며 소통하는 것이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소통의 유형이 설교 시간에, 교육 시간에, 그리고 개별적으로 또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가 프로젝트, 어떤 팀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유형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소통의 상황이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 미리 드렸습니다. 우리 저기 하부 구조에 있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까지도 담임 목사의 비전과 교회의 공동적 비전이 함께 공유되어져 있는 그 교회, 소통이 다 되어져 있는 거죠. 저기서부터 나이가 많으신 분까지 전 연령층이 함께 아우러져 있다. 이것이 소통의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겠죠. 여러분이 그 자신의 사역에 대한 평가의 그 디멘션 중에 한 개를 이 소통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노베이션, 우리가 흔히 하는 혁신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혁신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혁신의 수준을 평가하는 거죠. 여러분, 혁신의 수준을 레벨을 보통 1에서부터 10단계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아주 혁신의 효과가 잘 나고 혁신적으로 많이 진행한다는 것을 2점 단위로 1에서 2, 3에서 4, 5에서 6, 그리고 7에서 8, 9에서 10 이렇게 5섹션을 나누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혁신성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다. 얼만큼 많은 본질적 접근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데 교인들이 어느 정도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변화 의지가 있는가 하고요, 변화 실행하고는 다른 거예요. 제가 컨설팅 들어가면 교회들마다 척도하는 게 있는데요. 변화 의지와 변화의 실행입니다. 이건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변화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실제 실행할 수 있느냐? 안 해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죠? 교인들에게 뭐 이렇게 좀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교인들이 거기에 순적하게 응해주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그건 변화의 의지는 있는데 변화의 실행력이 약하다. 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리더십이 영향력의 크기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혁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자, 그럼 보십시오. 자, 5단계 전체를 10개로 나누고, 레벨을 10개로 나누고, 2개씩, 2점씩 섹터를 나눕니다. 자, 우리 교회가 지금 혁신성이 높은 교회다. 그렇게 척도했다고 칩시다. 높은 교회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새로운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세상은 지금 혁신에 요구하는 것이 5레벨, 5섹터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뭐냐 하면 지금 첫 번째 섹터에서 1에서 2 정도의 레벨에서 머물러 있다. 자, 여러분이 할 일은 뭘까요? 이분들을 이까지 끌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걸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소통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뭐 해야 되죠?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역의 복잡성입니다. 자, 여러분, 사역의 복잡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사역을 막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도모해내고 해나가죠. 혁신을 해나가잖아요. 여러분, 혁신이 어려운 것은 어딜까요? 사역이 굉장히 복잡한 곳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혁신했다. 이것은 굉장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사역의 복잡성이 별로 없어. 그것에 새롭게 하자. 그거는 뭐 새로운 것이 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작은 교회는 혁신이 쉬워요. 사역이 복잡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작은 교회들은 혁신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뭐가 안 됐어? 뭐가 안 돼서 그럴까요? 이게 안 돼서 그래요. 내가 무엇을 혁신해야 될지 혁신의 경험이 없는 거죠. 혁신할 방법을 모르는 거죠. 이게 지식이거든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혁신의 어떤 지식을 겸비하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는, 그러니까 네 가지는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사역이 복잡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무슨 기회를 주셨냐면 혁신의 기회를 준 거예요. 자, 여러분의 교회를 혁신의 레벨을 한번 정하십시오. 그리고 섹터를 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간격을 좁혀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역들에 대해서 지금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고 새롭게 바꿔야 될 것들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역의 평가의 이 필수 요소 네 번째 항목은 지식과 경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는 전문가입니다. 맞습니까? 학부를 4년 졸업하고 신대원을 2년 내지는 3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목사님들이 공부를 하셔서 목회학 박사까지 하게 되면 목회와 관련되는 우리가 공부하는 그 기간은 10년을 훨씬 넘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은 6년간 학교를 공부하고, 그죠? 졸업을 하고 인턴, 레지던트를 거쳐서 8년에서 9년이면은 전문의 자격을 따릅니다. 10년이면 전문입니다. 적어도 자기의 그 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인준을 받아서 그것을 걸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10년 동안 공부를 해도 뭐가 안 될까요? 전문성이 약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대로 된 지식을 습득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는 직무, 목회적 사역에 대한 총전적인 전문성을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 교육이 신학교 교육이 잘못됐다고 폄하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 단계 위에 신학교의 단계를 뛰어넘어 목회의 리더십과 전체적인 사역들을 할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커리큘럼을 운영해내는 리더십 센터가, 목회자를 위한 리더십 센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변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적인 실무, 직무는 실제입니다. 실제적인 직무, 이 사역의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길러라는 거죠. 어설프게 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목회를 해가는 데 있어서의 실제적 전문성을 길러내도록 하는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역할 단계에 대해서는 누누이 가끔씩 강의할 때마다 자주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가 됐다, 1년차, 3년차까지는 소대장 역할을, 그리고 개척교회 작은 교회 역할을, 그 다음에 중대장 역할을, 대장 역할을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그 역할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게 포지션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의 역할들이 계속 바뀌어 나가고 역할의 단계가 나뉘어져 있어서 그 역할에 맞게끔 지식을 습득하고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제 메일에 하나가 안내장이 왔습니다. 제가 데일 카네기의 과정을 2개를 했거든요. 최고 경영자 과정하고 중간 관리자도 제가 소장인데도 그 훈련을 한 학기 동안 받았는데, 어제 그 데일 카네기에서 중간 관리자들을 위한 그 훈련 프로그램이 왔더라. 이틀 합니다. 이틀. 근데 여러분, 이틀 동안 목요일하고 금요일 하는 이틀 동안의 회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아침 9시부터 5시까지인데 66만 원입니다. 왜 그런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왜 공부를 할까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중간 관리자들, 그러니까 부장급 정도 되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직무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지식을 갖는 거죠. 경험을 쌓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게 없는 거예요. 역할 단계별의 지식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다. 여러분, 저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어떤 바람이 있느냐 하면 투자하십시오. 배우고 학습하고 진단받는데 투자하셔야 내가 건강하게 유지해 갑니다. 여러분, 종합검진을 받는 이유가, 돈을 비싸게 하더라도 받는 이유가 뭘까요? 내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해 가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되는 이 목회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왜 투자하지 않으십니까? 투자하셔야 합니다. 역할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지식도 달라야 되고 경험도 달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다.
자, 지리적인 범위가 지식에 따라 다르다. 그렇죠. 내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 시골에서의 목회에 걸맞는 자기의 지식과 그리고 경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요즘 이제 우리 젊은 친구 30대, 40대들이 기농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 기농을 하면 돈만 가지고 가서 내가 이곳에 가서 포도수와 포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다고 돈 가지고 내려가서 영동이나 이런 데 가서 그냥 가수원 하나 사면 될까요? 안 되죠. 왜 그럴까요? 그 지리에 걸맞는 지식, 학습과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영동에 내려가서 1년이고 2년 동안 함께 일하는 것도 배우고 그게 사람들도 사귀고 지식을 습득하고 작은 경험들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축적된 노하우를 충분히 가진 상태에서 그리고 그가 해야 그게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리적 범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그 사역에서의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떤 지역인지, 어떤 정황이 있는지, 그러면 거기에 맞는 지식과 경험들을 습득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강의했던 전체는요, 제가 한 학기 동안 공부한 내용들을 제가 공부하면서 정말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과 함께 융합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리더의 사역의 평가의 가장 중요한 컨설팅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담임 목사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의 평가 모형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지금처럼 이런 표를 놓고 각각 부여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거 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사역들을 제가 펼쳐놓은 예를 든 겁니다. 이건 항목전 여러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뀌고 가중치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어떤 결과를 창출해내는 데 있어서 여기 있는 항목들에 대하여 나는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임의로 가중치를 부여하십시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의 지리적인 범위와 환경 여건을 다 고려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가중치를 선정받는 것도 참 좋겠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여 점수를 한번 내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내 사역의 평가가 현재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모든 4가지의 구성 필수 요소에 따른 여러분의 항목들을 다 설정해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리더의 직무평가에 대한 그 10가지의 그 디멘션스를 가지고 여러분의 설명을 했는데 이 10가지 세부 항목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앞에 것에 대한 세부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한 거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첫 출발, 1차 결정, 2차 결정 4가지의 실제적인 그 팩터들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로운 새해를 우리가 준비해 가는 가운데 이제 보다 더 좀 체계적이고 더 규모 있는 사역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평가해야 되는지, 어떤 평가가 필요한지, 어떻게 이 평가를 통해서 새롭게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의 이 특강이 여러분의 사역에 어떤 규모 있는 사역이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